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네. 네, 요즘엔 날씨가 정말 많이 푹푹 찌죠? 근데 아직 이제 그렇게 많이 더운 느낌은 안 나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오늘부터 이제 막 엄청 더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나네요. 어제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문수 힐링 캠프장에 가서 아이들 바베큐 하는 걸 이렇게 같이 옆에서 돕고 같이 먹고 막 그랬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더위를 못 참더라고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 못 참더라고요. 계속 덥다고. 그렇게까지 안 더웠는데 바람도 좀 불고 그늘도 좀 있고 그랬는데 많이 덥다면서 차에 가면 안 돼요? 차 없어요? 자꾸 차에 가면 안 되냐고, 차 없냐고 자꾸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어렸을 때 고생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름 이제 열심히 제가 어렸을 때 소 키웠거든요. 소 키우고 이제 돼지 키우고 막 이렇게 밭일하고 논일하는 건 힘들었는데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 키우려면 삽질을 잘해야 돼요. 그게 왜냐면 그 소가 이렇게 큰 똥이 있잖아. 그걸 다 치우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더위가 막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더위를 너무 많이 타니까 앞으로 한 달은 정말 찜통일 텐데 참 부모님들도 참 힘들겠다. 또 부모님들도 힘들어 하니까 조금만 더워도 차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지 않는가? 또 이렇게 요즘엔 에어컨 시설이 어디나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더위에 더위에 노출되는 환경이 많이 없죠, 요즘에는. 그래서 옷 입은 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긴팔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 여름에 반팔 입고 다녀야 되는데 긴팔을 많이 입고 다니는 게 냉방병 때문에 어디 가나 에어컨이라서 나라가 좋아진 건지 그만큼 이제 우리의 근성은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은 좀 됩니다. 자, 오늘은 화엄사하고 명곡사에 갑니다. 화엄사는 이제 지리산 대화엄사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대화엄사라니까 이제 저도 황룡사를 대황룡사 이렇게 한 번씩 자주 종종 우리 황룡사도 대황룡사지 이러면서 이제 하고 한 게 화엄사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화엄사는 도량도 굉장히 좋고 지리산 노보단 밑에 아주 넓은 등성이가 노보단부터 촉촉촉촉 내려와가지고 용이 꿈틀듯이 내려와가지고 터를 만든 데가 화엄사라서 그 계곡이 노보단부터 내려오는 계곡이니까 엄청 길고 그리고 그 구비구비가 에너지가 확 뭉쳐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가 세다 그만큼 이렇게 크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제 원래 보통 기가 센 곳에는 속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저런 도량에 가면 참 좋겠다. 해인사 가면 해인사 여기 살면 참 좋겠다. 봉암사 가서 봉암사 여기 물 좋고 산 좋고 여기서 살면 참 좋겠다. 화엄사 가서도 여기 살면 참 좋겠다 라고 하지만 그런 데서는 가정을 이루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 가지고 그런 곳에 가면 헤어지려고 가는구나. 헤어지려고 들어가는구나. 이게 도량이 세면 도량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세다는 게 뭔가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세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상대의 마음을 배려해주지 않는다.
제일 센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제일 센데요. 강한 거랑 센 거랑 또 다르죠. 우리가 저 사람 쎄라고 하는 거는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잖아. 저 사람 참 센 사람이다라는 게 훌륭한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 대단하다, 이건 좀 달라는 거죠.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거는, 대단하다 할 정도면 그 사람은 수완이 훌륭하고 능력이 참 출중하다라는 거잖아요. 출중하다라는 것은 나와 남을 잘 알아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잘 하고, 또 설득을 잘 해서, 또 하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옳아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조절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또 어떤 결과를 크게 이루어내고, 이런 사람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쎄. 일단은 쎄, 도량이. 그래서 센 곳에 가면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 막 해고 해서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봉암사도 옛날에 보면, 봉암사도 80년대 초반 이런 때 이제 봉암사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청정도량으로 바뀌었지, 그전에는 말도 못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또 어떤 때는 도적놈 소굴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고, 화엄사도 마찬가지예요. 화엄사도 요즘에는 화엄사 주가가 쫙 올라가서 화엄사 불사도 쫙 이렇게 해놔서 엄청 이제 도량도 많이 넓어지고 참 대단하고 유명한 스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출가했던 90년대 초반, 80년대 이런 때만 해도 화엄사는 주먹으로 유명한 도량, 뭐 이런 거 주먹으로 유명한 스님들 중에서도 좀 주먹이 센 스님들 좀 있잖아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1960년대, 70년대 우리 정화 운동을 하는 바람에 대처승을 다 몰아내고 청정 비구수만 남자라는 그런 운동을 하는 바람에 이게 절이 운동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해가지고 힘센 사람이 절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화엄사 스님들이 아주 이제 대단하셨다, 기가 여전히 세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순간부터 2000년이 넘으면서부터인가 화엄사가 많이 개혁이 많이 되고 청정도량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호남 일대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도량이 됐습니다. 해인사도 보면 도량이 엄청 세거든요. 해인사 엄청 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제일 말이 안 통하는 스님들이 해인사 스님들이다. 소통이 안 된다. 소통. 그게 이제 도량이 세서. 하지만 도량이 세니까 또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에 이르거나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데는 아주 훌륭하죠. 우리가 이제 화엄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목적을 성취해야 됩니다.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제 순례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소원 하나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꼭 여기에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꼭 여기에서는 잠시라도 나무아미타불 아니면 불법성 삼보의 귀함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곳을 알려줄게요. 영험적. 거기는 그냥 고개만 숙여도 그냥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끝까지 저를 따라다니면 제가 고기를 탁탁 집어줄게요. 네. 화엄사는 영기조사가 세운 사찰이라고 그러죠. 영기조사는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설도 있어요. 인도에 온 스님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승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설도 있는데요. 어쨌든 전설로는 인도에서 온 스님이 어느 날 농사를 짓던 어느 거사님이 농사를 짓다가 산을 보니까 산에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산에 불이 났나 해서 가보니까 막 어떤 스님이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스님이 혼자 계시지 않고 보살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스님이 혼자 안 계시고 보살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 산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모시고 수행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 저기 산에 도인이 사신다. 가지고 스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스님한테 법문을 많은 사람들이 자주 들었답니다. 그 인도에서 왔다는데 외국어에 능통하셨나? 그래서 그 신도 마을 사람들이 저 스님에게 절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절을 지은 게 화엄사고, 또 영국사도 영기 스님께서 창건하셨다라고 그러고요. 그 옆에 천원사도 영기 스님께서 또 창건을 하셨다라고 다 그럽니다. 이 어머니를 모시고 수행했던 영기조사를 기념한다고 자장율사께서 탑을 하나 보셨는데요. 사사자 3층 석탑. 이거 국보입니다. 국보 35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보면 사사자 3층 석탑. 이렇게 사자가 탑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 곳이 바로 화엄사의 사사자 3층 석탑. 거기 정멸보궁이라고 부처님 사례를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참 훌륭하고 좋습니다. 화엄사는 국보도 많아요. 국보가 그 사사자 3층 석탑도 국보지만 각황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큰 법당이 그렇게 대단한 위용처럼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는 큰 건물이 하도 많으니까 큰 건물이 너무 많아서 큰 건물을 봐도 우리 동네도 있는데 큰 건물 우리 동네 그 경주에 9층 목탑이 있는데 그 9층 목탑 옛날에 81m거든요. 9층으로 이제 목탑으로 9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주 시내에 모든 곳에서 다 보이는 그런 게 9층 목탑이었대요. 그리고 9층 목탑에는 그 처마 밑에마다 종을 뭐라고 그러지? 처마 밑에 다는 종을 풍경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경주 시내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소리들이 다 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은은하게 다 퍼졌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81m가 얼마나 높은지 알죠? 아파트 한 10층 뭐 이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경주에 있는 9층 목탑의 그런 거를 그 황룡사를 우리 황룡사에 재현을 해도 잽도 안 되는 게 옆에 그 엑소디움이 있어요. 옆에 엑소디움은 한 200m 되는 것 같아. 높아. 그래가지고 엄청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건물이 그렇게 큰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크고 넓기로는 이제 궁궐이 크고 넓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재상들 무슨 판서를 지냈거나 영의정 정의표 이런 걸 지냈거나 이런 사람들의 가문의 저택에 가면 기둥들이요 요만해요. 그냥 손으로 감쌀 수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높이도 높지도 않아요. 무턱도 낮고. 그래서 옛날 고택들 가보면 이 큰 대궐 같은 그런 고택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통도사 가봤잖아요. 통도사 대웅전 커요? 작아요? 작아요.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작은데 옛날 보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기 궁궐에나 볼 수 있는 게 통도사 대웅전이고 통도사 대광명전도 작은 건물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작죠. 근데 그 통도사 대웅전보다 몇 배나 큰 게 각황전이에요. 이름도 각황이야. 황자가 들어가. 원래 황자, 임금왕자나 황자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숙종대왕이 각황전 편액을 내렸다라고 그래요. 각황전이라고 해라. 왕이. 보통 이제
사찰이나 부처님이나 이제 그 황제 동급 또는 황제보다 더 낫다, 더 훌륭하다, 그렇게 돼서 절이 불교가 이제 이렇게 융성하게 된 것도 그 권력하고 다른 또 다른 어떤 종교의 신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하게 됐는데,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그렇게 경제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화엄사 같은 그 대웅전도 엄청 크죠, 각황정도 엄청 크죠, 이런 불사를 획득하는 것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그 대중들의 염원이, 그 사찰에 대한 염원이, 우리가 지금 조선 후기에는 불교가 많이 박해받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그 화엄사에 가보면 그 규모를 보고는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대웅전하고 각황정이 모두 다 18세기, 17세기 후반 이렇게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 가면 각황전도 국보고요, 각황전 앞에 석등도 국보입니다. 그리고 대웅전 삼전굴도 국보예요. 이 울산에는 국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그 문화유산에는 국보가 있고요, 보물이 있고요, 지방 문화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등등의 이제 문화재도 있는데 제일 가치를 최고로 이제 치는 건 국보라고 그래요. 국보랑 비슷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그는 보물급이 되는 거고, 보물 중에서도 이제 대단히 귀중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밝혀지지 않거나 모호한 이것은 그냥 보물로 지정하고, 좀 특색이 있어도 이건 좀 그런가 하는 이런 것들은 보물입니다만, 보물 중에서도 주옥 같은 게 있습니다만, 일단은 국보하면 나라에서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진짜 보물이구나. 울산에는 국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불교 유적이 아니라 저기 반구대 암각하죠. 암각화만 있어, 암각화. 다른 건 또 없어요. 울산에는 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는데 저기 가면, 은양에 가면 무슨 사지 있어, 그 간월사지, 거기에 불상만 있어요. 그리고 불교 유적이 그거 말고는 이제 국보하고 보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만 가면 화엄사만 해도 국보가 지금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인가? 네 점이나 국보가 있대요. 불국사는 7개인가 국보. 부석사도 6개인가 7개인가 국보가 막 창고야, 국보 창고. 화엄사도 국보 창고다. 보물들은 그냥 즐비해. 맞습니다. 영국사에도 가면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 이제 그것은 현장에서 또 얘기할 테니까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차 안에서 아까 기도 다 했죠? 기도 안 했어요? 천수경 안 했어요? 소장님 안 했어요? 네. 왜 안 했어요? 네, 기도를 안 했군요. 네,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일 뭐가 제일 힘들어요? 집중이 안 되는 게 힘들잖아요. 기도할 때 집중 안 되는 게 이 번뇌와 산란, 이런 산란하고 번뇌 일으키고, 또 이제 에너지가, 열정이 부족하면 또 그러기도 해요. 번뇌는 별로 없는데 열정이 안 일어나. 그래도 역시 집중이 안 돼요. 번뇌가 많으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이게 이렇게 기도는 선정의 힘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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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이 관세음보살의 속으로 슉 집중해서 쭉 들어가야지 이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 기도 잘하고 싶지 않아? 기도 잘하고 싶죠? 그 잘하는 방법을, 비법을 전수해 준다고. 지금 전수해 줄 테니까 귀 쫑긋하고 잘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잘 돼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기도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나도 기도는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기도 잘하고 싶다는 마인드. 그리고 이제 방법이 중요하죠. 방법,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방 청소는 해야지라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 청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 정리정돈하고 뭐 이렇게 진공청소로 막 빨아들이고 뭐 걸레로 닦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체적 행동이 기도의 구체적 행동은 먼저 이제 기도의 소재를 찾는 거죠. 내가 그 경전을 독송할 건지 연불을 할 건지. 그냥 제일 쉽게 기도한다면 그냥 연불이 제일 편해요.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거.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불은 소리 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작은 소리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내가 소리를 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그 방이 먼지가 가득한데 그 쓸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가득할 때 쓸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 먼지가 가득할 땐 진공청소기로 해야 된다고. 진공청소기. 그런 것처럼 이 연불이 진공청소기의 효과가 있어요. 연불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막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빨아들이는 거, 청소하는 가장 기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이 연불이에요. 모든 이슈를 다 빨아먹을 수 있어요. 연불을 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를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것. 몸으로 하는 것보다 소리로 하는 게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커요. 여러분들은 주먹으로 맞는 게 더 아파요? 아니면 말로 맞는 게 더 아파요? 아니, 주먹도 너무 세면 안 좋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툭 치는 거 정도는 그냥 좋잖아. 근데 말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주먹은 그냥 병원 가서 좀 타박상 좀 치료하면 되는데, 말이라는 건 평생 남아. 그게 평생 말이 더 아프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입이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은 진공청소기처럼 쫙 빨아들이는, 번뇌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집중하는 힘이 있어요. 집중하는. 그러니까 이제 몸도 그냥 걸으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나잖아요. 여러분들 태화강을 막 걸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번뇌는 소리를 약간 크게 내면 그게 집중이 훨씬 더 세요. 걷는데 이제 집중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소리를 내면 소리에 순간적으로 마치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내 번뇌를 빨아들이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제 관세음보살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역시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일어나요. 그것은 번뇌의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뇌의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같이 이렇게 대단한 그 소리를 내서 연구를 하는 것조차도 어떤 때는 무력화시키는 게 이게 이 번뇌라는 무서운 힘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관세음보살 하면서, 지장보살 하면서, 아니면 경정독선할 때 금강경처럼 여시야몬열 시불제사위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뭐 이렇게 하면서 반야심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 집중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소리를 내서 뭐 하더라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아니, 번뇌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아들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돈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오늘 이거 끝나면 뭐 할까 이런 것도 생각이 일어나고, 등등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 생각을 이제 나를 찾아서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면 돼요. 어차피 생각은 하게 돼.
근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라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 자신의 밖으로 나가지 말고요. 아들 생각하는 것도 밖으로 마음이 나가는 거고요. 돈 생각하는 것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건강 걱정하는 거, 오늘 저녁에 뭐 할까? 뭐 이렇게 우리 아들은 어디에서 뭐 할까? 뭐 이런 거 생각들 하는 것들은 또 내 마음이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 내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번뇌는 끝이 없다. 계속 연이어서 계속 이어진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 나도 본래 부처라는데 나 자신의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 자신에게 내 마음 속에서 관세음보살이 있겠지. 내 마음 속에 관세음보살을 차지하지. 나를 차지하지. 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부처님을 잘 모시면서 살아야지. 또 공양을 늘 하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나 자신의 마음을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하도록 하는 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집중이 이렇게 안 되지? 그래, 다시 또 한번 해야지. 관세음보살 하면서 다시 또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야. 어차피 번뇌는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수행에 집중하는 번뇌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원성취라는 이런 것들도 내가 부처님한테 많이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행을 잘해서 내가 유능해지고 능력이 더 좋아지면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덕이 더 높아지고 내가 자비로워지면 그러면 저절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라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자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지혜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공덕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장보살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소원거리들, 이루고 싶은 이런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오늘도 가가지고 각황전도 가고 석탑도 가고 이렇게 할 텐데요. 이렇게 국보 부처님을 뵈면서 나도 저렇게 부처님처럼 저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마치 내가 조기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서가모니 이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앞에 있는 부처님이 나하고 내가 부처님이 곧 나하고 내가 부처님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서가모니불 이렇게 연구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공덕이 훨씬 더 커져요. 그 앞에서 우리 아들 낳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암 걸렸는데 낫게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돈도 좀 사업 좀 성취시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차라리 우리 아들도 부처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또 자비롭게 훌륭하게 부처님과 같이 해주세요. 나도 역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훨씬 더 마음도 넓어지고 커지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소원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소원이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소원은 현상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것에 더 많이 염두를 하면 그러면 사실 소원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5년, 10년, 20년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라서 소원 생각을 하면 자꾸 조급해져요. 사람이 조급해지면 참 난감해집니다. 힘들어져요. 답답해지죠. 그래서 5년, 10년, 20년, 30년 걸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해서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것들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이렇게 하면 더 집중이 좀 더 잘 되고 그래요. 소원 생각을 하면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소원이 빨리 급하니까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이제 소원이 이제 그 약해지면 또 내가 뭐 그렇게까지 되나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래요. 근데 발심을 하면 내가 깨달음을 이루고 더 지혜를 이루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본래 있는 것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고 깊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중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번뇌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열정이 없어서 오히려 세상 삶에 너무 찌들리다 보니까 너무 세상 살면서 무거워졌어. 내가 엄마로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아니면 우리 집안의 재물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아니면 또 다른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이래 하면 이제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실 되게 힘든 거예요. 상황이. 주변의 상황이 힘드니까 내 정신까지 나간 거거든요. 그 부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것은 다 경험하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것들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 힘을 길러야 돼요. 이게. 체력을 기르고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서 도전적인 생각을 자꾸 더 하고 그래야 되죠. 안 그러면 스트레스에 다 필요 없어. 술래 가자는데 꼭 가야 돼. 필요 없어. 나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안 했으면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되는 일이 없다. 마음만 답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만 준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나는 수행자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주변에 이런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참 좋습니다.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뭐 마음 공부 얘기 한번 하면 재미가 없죠, 그죠? 그럼 좀 웃긴 얘기 좀 해줄게요. 졸지 마시고. 아니 그렇다고 코미디는 제가 이렇게 농담이나 이런 코미디는 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트럼프 일생이 약간 코미디가 있거든요. 재밌거든요. 트럼프 일생. 트럼프 일생 여러분들 뭐 트럼프를 많이 들었어도 트럼프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 저렇게 된 건지. 이 트럼프의 삶을 보면 현재 트럼프가 이해가 가. 좀 괴상하잖아요. 괴상망측하잖아요. 본래 타고날 때도 괴상망측했지만 지금 심하게 이상해졌잖아. 보면 어떻게 다 그랬는지. 본래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 한 16살쯤 되니까 그게 이제 19세기 후반이었거든요. 1870년, 80년 이럴 때 영장이 16살 때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독일은 통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막 정치가 막 맨날 전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오라고 영장이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군에 갔을까요? 군에 안 가고 고민하다가 토꼈어. 미국으로 토꼈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에 도망가가지고 그래도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저기 알바하다가 당시에 골드러시가 있었거든요. 금광을 캐러 다니는 그런 이제 그때 그 서부에 금광 캐러 다니는 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나도 금광에 가서 금 좀 캘까 가가지고 갔다가 금 캐는 게 아니라 식당을 했다 하더라고요. 금 캐러 온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해주고 사업 수완이 좋았지. 그 당시에 금 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 옆에서 신발 팔고 옷 팔고 이렇게 그 식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 벌었다 하더라고 그때. 그래서 식당 하면서 1층은 식당, 2층은 이제 이렇게 성매매 2층은 성매매. 근데 뭐 멀리 금캐로 왔으니까 사람들의 스트레스에도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 한 7, 8년 돈 벌어가지고는 독일로 그래도 사람이 좀
고향에서 살고 싶었는가 봐요. 독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독일 정부에서 야, 너 탈영병이잖아. 그 독일 정부에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국 금지, 그 입국을 못하게 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 뉴욕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민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민자에게 집 지어주고 집세 받거나 집 팔고 이런 부동산업을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트럼프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난 사람은 난 사람인 거예요. 집안이 보면 장사 속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어요. 트럼프 아버지가 낳은 거죠. 아버지도 이제 할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부동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죠? 독일이 또 서방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엄청 싸웠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독일은 적국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부동산 장사하잖아. 그래서 트럼프 아버지가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하면서 야, 우리 독일에서 왔다 하지 말아라. 독일에서 왔다 하지 말고 야, 우리 그 스웨덴하고 독일하고 한 50% 정도가 이렇게 단어가 비슷하대요. 그런 언어가 비슷하다고. 야, 우리 스웨덴에서 이 트럼프 할아버지가 그 돌아가실 때까지 영어를 잘 못했다고. 집안에서는 계속 독어를 썼대, 독어를. 그래서 트럼프 아버지도 이게 영어가 좀 약간 서투르고 독어를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전쟁도 났고 이제 절대 어디 가서 독일 사람이라고 절대 하지 말아라. 나라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스웨덴에서 왔다, 스웨덴에서 왔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집안이 약간 그런 끼가 있지 않아요, 벌써? 이제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1980년대 초가 돼야지 우리 독일에서 왔어요. 그때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 4, 50년 동안 계속 스웨덴 사람 행세를 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독일에는 이 트럼프 가문이 많대요. 독일에 가면 흔하대. 근데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라고 하지 않고 트럼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영국식 발음으로 바꾸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아버지가 뭐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이 매우 독특해가지고 경쟁을 시켰대. 자기 사업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 3남 2녀의 자식들이 5명 있는데 이 자식들 다 경쟁을 시켰대요. 근데 큰아들은 사실 그 이어받는 서열 1위가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 처음엔 알코올 중독자 아니고 내가 집안 사업을 이렇게 했다 하면서 파일럿을 했대. 근데 트럼프의 사상이 그때만 해도 그때 어렸을 때잖아요. 10대, 20대 초반 이런 데인데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형 루저다. 형 저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서 파일럿이 필요하면 조종사가 필요하면 고용하면 될 거 아니야. 또 의대 조안에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 고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별 재미가 없는 것 같다. 트럼프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서전에 그걸 썼대. 자서전 어떻게 했냐면 음악 선생한테 가가지고 2학년이 어린 나이가 음악 선생한테 가서 음악 선생 뺨을 탁 때렸대요. 야, 놀랍지 않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주 옛날 일이잖아. 지금 애들은 그럴 수 있어도 옛날에는 뭐 쉬운 게 아니잖아. 왜 그랬냐면 음악 선생이 음악 가르치는 게 나도 그렇게 가르치겠다. 그냥 너무 못 가르치다. 선생님 너무 못 가르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대요. 정말 어렸을 때 약간 또라이고 얘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래도 체구가 좀 작았는지 좀 애들하고 좀 맞았대요. 근데 지는 게 싫어가지고 맞고 나서는 칼을 샀대요. 나이프 칼을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걸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큰일 났겠다 싶어가지고 이 트럼프를 이제 군 사관 뭐 그런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군 관련된 그런 데를 입학시켰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는 너무 좋았대. 그런 학교가 체질에 맞았대. 군 관련 이런 학교가.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수 모든 게 다 1등이었대요. 근데 1등 잘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었대. 그게 뭐냐면 인기, 그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인기 투표라는 걸 했는데, 인기 투표는 다른 건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건 제일 잘했는데 인기 투표는 이거 잘 안 돼.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줬어요. 아버지가 어떤 난을 냈냐면, 야, 남자들한테 인기라니 이런 것들은 여자들을, 예쁜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 인기가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를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팔짱 끼고 그 캠퍼스를 매주마다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쁜 미인들을 옆에다 끼고 계속 팔짱 끼고 계속 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기투표에서 1등 했대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참 재밌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무슨 대학에 갔는데요? 무슨 경제학과를 갔대요. 대학에 가면 뭐 하겠어요? 캠퍼스에서 뭐 공부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연애하고 뭐 어떤 파티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대학 가면. 그런데 트럼프는 신문에 나와 있는 경제지를 보면서 경매에 나온 것들을 맨날 보면서 건물, 야, 이거 싸게 나왔다, 이러면서 건물 사다 팔고, 건물 뭐 하다 땅 사다 팔고, 이런 것들을 그 대학생, 그 20대 초반에 그런 것들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참 난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25살 때, 트럼프도 25살 때, 우리 사업을 너한테 물려줄게. 한번 네가 경영을 해봐. 25살 때 경영 수업을 해서 다 경영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네, 부동산 사업, 대대로 내려온 부동산 사업을 트럼프가 그때 25부터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뉴욕에 큰 빌딩을 짓게 되는데요. 트럼프 빌딩이라고 있어요, 뉴욕에. 그게 이제 80년대인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뭐 엠파이어 빌딩만큼 굉장히 좋은 빌딩이에요. 거기에 이제 주상복합으로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워낙 비싸게 내놔가지고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한 가구에 150억 정도. 그 아파트 들어가려면 150억 내야 돼. 분양이 되겠어요? 이게 몇 달 동안 분양이 안 돼가지고 이거 망하나 싶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부잣집 사람이 와가지고 값을 알아보러 왔대. 방 보러 왔어요.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서 오십시오 이러지 않고 지금 바쁘니까 지금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많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참 수완이 참, 야, 우리나라는 참 DNA가 다른 것 같다. 우리는 급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럴 텐데 그런데 그게 그 효과가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급한 마음이 났는지 그 사람이 흡족하게 하고 또 소문도 어떻게 났냐면 그 영국의 찰스 다이애나 이쪽 부부가 여기에 입주했다 이런 소문까지도 나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잭슨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스트럼프 빌딩이 완판 다시 시켰다고. 그래서 사업 수완도 참 대단하다. 트럼프가 또 재밌는 또 일화가 또 있는데요. 트럼프가 또 보면 이제 자기 부인도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 몇 살 차이 나나요? 한 40살 차이 나나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 지금 현재 부인 몇 번째 부인이에요 지금. 처음에 만난 부인은 어느 나라더라? 체코인가요? 거기에 그 스키 선수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스키 선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바람을 또 펴서 딴 살림을 또 차렸어. 영화 배우.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스키 선수, 영화 배우 뭐 이런 사람. 근데 이렇게 어느 날은 이제 스키 선수하고 유럽에 가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스키장에 이렇게 가는데 자기 딴 살림 차린 영화 배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영화배우까지 데려가가지고 그냥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같이 온 거야 이게. 그런데 그 영화배우가 볼 때 그 트럼프하고 이렇게 그 자기 부인하고 하는 것을 계속 보면 얼마나 그 질투심이 막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 스키장에서 결국은 폭발했어요. 그 눈을 크게 만들어가지고는 눈을 팍 던져. 부인한테 영화배우가 부인을 팍 던지고 트럼프 내 거 이러면서 트럼프 내 거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둘이 이제 여자 둘이서 머리끄댕이 막 싸우는 상황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망갔어. 스키 타고 막 도망갔어. 근데 스키는 누가 더 잘 타요? 그 스키 선수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예, 엄청 망신 나는데 그게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방송에 또 그 신문에 계속 언론에 막 노출되는 거예요. 트럼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는데. 트럼프 특이하다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그 신문이나 방송을 다 고발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트럼프 너무 좋아하면서 얘들이 나를 다 광고해주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부인하고 광고를 찍어야겠다. 그 스키 선수 이혼했거든요. 이혼하고 그 영화배우랑 결혼했어요. 이혼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한 상태면 좀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피자헛 광고가 있어요. 피자헛 광고를 부인을 꼬드겨가지고 이혼한 부인을 꼬드겨가지고 광고까지 찍었어요. 처음에 이제 안 찍는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구슬렸냐면 돈을 잔뜩 줬어요. 수억 원 주고 야 광고 찍자 해가지고 광고를 재밌게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부동산 사건에서 나중에 방송인으로 유명하게 되는데요. 2004년쯤에 방송을 하게 돼요. 전국에 이제 이렇게 어떤 토크쇼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뭐 취업에 뭐 이렇게 근무하고 하는 취업 관련된 그런 이제 그런 토크쇼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진행을 하면서 온갖 욕설들을 다 했대.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You fire!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입에 닿지 못할 그런 욕설들을 막 해주면서 트럼프는 그것은 사람들이 하지 못할 거 내가 대신해 주는 거다. 라면서 자신감 있게 그런 그야말로 이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어쨌든 그렇게 욕설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중에 You fire 하면서 이제 해고다 뭐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이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 인기를 끌어서 그때 이제 트럼프가 방송인으로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이래 보면 좀 이제 남다른 이런 것들이 지금도 보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말하는 게 보면 왜 저런 말들을 하지? 이상한 말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한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 방송에서 자기가 했던 그 방송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계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트럼프가 참 특이해요. 트럼프는 이제 이렇게 옛날에 방송을 오래 했던 거죠. 한 10년 정도 방송 생활을 했어요. 2004년부터 한 13년, 4년까지 했는데요. 그때 인기를 끌어서 이제 그 힐러리랑 2017년인가요? 그때 이제 대선을 맞붙어서 모두 다 질 거라고 그 투표하는 그날까지도 트럼프는 지고 힐러리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트럼프가 된 거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전에도 트위터를 계속 달렸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막 됐을 때가 트위터 그 팔로우 숫자가 300만이었는데 그 대통령 퇴임 시기에 팔로워가 8,800만 명이라는 거죠. 트위터를 키워준 건 트럼프였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다 키워줬다 할 정도로 트위터의 성장은 트럼프랑 같이 갔다 갈 수 있는데요. 나중에
트럼프는 트위터에게 배신당하죠. 트럼프가 임기 끝나고 투표하면서 이제 자기가 졌다고 국회에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트위터에서 계정을 완전히 이제 막아버려요. 트위터 접속을 못하게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아니 트럼프가 임기 중에 얼마나 그 트위터를 많이 날렸냐면 그 4년 동안 25,000개를 트위터를 날렸대. 그 하루에 평균 17개를 트위터를 계속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때는 강요 회의를 하지도 않고 바로 트위터를 올리는 것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트위터 보고 장관들도 우리 이런 정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트위터를 체크하고 회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정도로 매체를 사랑했는데 근데 트위터에게 이제 잘렸죠. 트럼프가. 트위터만 자른 게 아니라 이제 메타도 잘랐어요. 메타도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강렬하게 반대했던 분노하면서 그걸 어떻게 그 언론의 자유를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그런 장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인데 왜 그걸 막았냐라고 하면서 엄청 분노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가 그렇게 하자 트럼프를 영구 정지시키자 본인이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트위터를 사버려요. 그 수백 조잖아요. 수백 조인가요? 수십 조나 되는 트위터 엄청 큰 회사잖아요. 그 회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한 10% 정도 처분하면서 그 트위터를 다 사들여서 상장 회사를 비상장으로 돌리고는 자기 회사로 만들었고 이름을 X라고 바꿔요. 여러분들 트위터는 다 알죠? 트위터가 X로 바뀐 건 알아요? 네. 바뀌었어요. 트위터 새가 날아가는 새 그 로고 그거는 이제 없어졌고요. X 시커매가지고 X로 바뀌었는데요. X 얘기를 하면 또 한참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 하여간 X로 바뀌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트럼프 계정을 풀어줬어요. 트럼프 마음대로 말씀하시라고 트럼프에게. 그래 일론 머스크는 본의 아닌 게 트럼프에게 이렇게 엄청 점수를 많이 땄죠. 그리고 트럼프가 총 맞기 전날 일론 머스크가 뭐 했냐면 트럼프 이쪽에 엄청난 액수를 기부를 했어요. 야, 기부한 다음날 트럼프 총 맞았다. 총 맞고 살았다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가 기부한 사람이 대통령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될까 안 될까 막 그러고 있는데 총 맞고 나서 대통령 당선이 확실히 됐어. 근데 총 맞기 전에 기부했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 대단합니다. 트럼프가 총 맞고 이제 살고 난 다음에 또다시 엄청난 기부액을 매달 650억인가요? 매달 650억을 트럼프에게 기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 아니 무슨 매달 650억 무슨 바보? 얘는 돈밖에 없나?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트럼프를 밀어줬죠. 왜 그러겠어요? 트럼프는 돈에 확실한 사람. 그리고 자기한테 잘못 못 보이면 엄청 보복하는 그런. 그래서 앞으로 메타는 끝났다. 메타 마크 주커버그는 이제 큰일 났다. 트럼프 계정 삭제죠. 제프 베조스도 이제 보면 워싱턴 포스트라고 그런 이제 주간지인가요? 이 주간지를 가지고 있는데 엄청 트럼프 비판 많이 했거든요. 야 이제 아마존도 어떻게 되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총 맞고 나서 총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설하다가 탁 있거든요. 연설하다가 저 차트 본다고 탁 이랬는데 그때 이제 여기 딱 총알이 스치고 그래서 살았다. 야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신의 은총이다. 신이 보냈다, 신의 아들이다 막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본인도 자아도취 됐어요. 트럼프도. 그때부터 더 이제 자기 속내를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빅테크는 큰일 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빅테크 그 주가들이 며칠째 팍 떨어졌잖아요. 대만을 까더라고. 대만.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대만이 우리 반도체를 다 가져갔다.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는데 대만이 생산했다. 대만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다. 대만은 왜 우리가 지켜줘야 돼? 방위비 더 내라. 이러면서 대만을 엄청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식들 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중국을 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대만을 까는 거는 중국을 우대한 건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 중국의 관세를 뭐 20%, 60% 때리겠다 막 이러잖아요. 중국 반중이면서 또 대만을 저렇게 까고 이러면서 참 나중에 트럼프가 되면 대만, 중국, 양안 간의 관계 이런 것이 전쟁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트럼프가 2018년에 당선됐었잖아요. 이 트럼프가 2018년에 당선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 주가가 작살났어요. 우리나라 주가 작살만 난 게 아니라 미국도 주가가 2018년도 작살났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파월 의장하고 지금도 역시 파월 의장이거든요. 트럼프하고 서로 심리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계속 금리를 올려버렸고 해버렸고 그런 바람에 주가가 한 10% 이상 20% 정도 확 우리나라는 한 30%확 떨어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야 이거 주식시장 참 불안해지겠구나 그래서 미국 주식 엄청 올랐는데 엄청 쉽지 않겠다.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이 10% 떨어지면 우리나라 20% 떨어지죠. 야 큰일 났겠다. 쉽지 않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대만과의 관계 이거 참 그렇다. 쉽지 않다. 또 트럼프가 또 폭탄 발언을 또 했는데요. 어떤 폭탄 발언을 했냐면 비트코인, 코인 얘기를 또 했어요. 트럼프 그 당선 대통령 시에는 비트코인 그 나쁜 거라고 그거 가상화폐 이게 무슨 뭐 돈이냐 이거 화폐 아니다 라고 하면서 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미국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 지금 중국이 저걸 넘보고 중국이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중국이 못 가져가게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막 올라갔다 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한마디에 갑자기 코인이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쭉 올라가고 이게 쉽지 않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파이코인 그거는 이제 돈 내는 거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매일 한 번씩 꼭 누르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코인으로 이제 그 코인 종류고 상장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누르니까 이게 원리가 코인들은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비트코인도 채굴을 하고 그만할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끝없이 얘기가 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세계 경제하고 이게 어마무시한 영향을 줬어. 비트코인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비트코인이 우리나라를 살리기도 했어요.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살려줬습니다. 왜 살려줬는지 모르죠.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줬냐면 삼성전자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뭐 좌지우지하는 회사죠. 비트코인의 방식이 채굴을 하는 방식을 써요. 블록체인이라서 블록체인 방식이 채굴을 이렇게 하거든요. 채굴을 하려면 이게 컴퓨터에 이게 메모리하고 뭐 이렇게 메모리 카드라든지 컴퓨터 장비들이 많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그 코인 채굴하는 열풍이 불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하이닉스의 메모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반도체들이 팔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덕을 잔뜩 본 거예요, 사실은. 엔비디아도 역시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고성능의 PC를 써야지 최고를 하던 그런 시스템을 파이코인은 고성능의 PC 그 필요 없다. 핸드폰으로 하자. 스마트폰이면 무조건 된다. 채굴 방식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고 접속해서 뭘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만 있으면 24시간 지나서 한 번씩 누르게 해서 그 채굴을 계속해서 채굴 점수를 높이면 그걸로 코인으로 삼자.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황룡사의 결제 시스템으로 앞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커피 마시거나 뭐 이렇게 차 마시거나 아니면 뭐 김치 파는 거 그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누르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당연히 받죠. 이건 현금이 더 중요하고 이건 재미로 공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누르면 이것도 공부가 된다 생각을 하고 공부 삼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정말 AI가 아마 엄청나게 많이 펼쳐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런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이거라도 누르는 것은 조금이라도 따라가라고 이렇게 누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AI가 요즘에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 사회 저변에 파고들고 있는지를 그 얘기를 하려면 또 한참 걸려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따로 날짜를 잡아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큼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우리도 바뀌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결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지 여러분들이 결제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현금 쓰다가 카드 쓰니까 확 달라지잖아요. 카드 쓰다가 또 이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이제 뭐 쿠팡이나 이런 거 결제할 때 카드 이미 다 넣고 다 하잖아요. 그냥 클릭만 하면 저절로 그냥 다 결제가 돼. 삼성페이도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카드 번호가 더 들어가면 그냥 막 저저석 결제가 다 되잖아요. 그거 혁신이잖아. 카드 나온 것도 혁신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처럼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 이렇게 결제할 때도 그렇게 바뀌는 거. 또 여기에서 또 다른 분야로 가는 건 이제 그런 코인 분야 이런 분야도 역시 또 다른 분야가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의 뇌가 더 넓어지고 시대를 따라가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왔나요? 아직 고속도로예요? 좀 쉬었다 가십시다. 성불하세요.